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서베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을 준비한 이유는 이번에 연구 주제를 바꾸면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이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고 연구 주제도 좀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줘서 이 논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은 이제 연속적인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면서 이전에 배운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학습 기법입니다. 컨티뉴얼 러닝의 주요 챌린지는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 그리고 stability and velocity 딜레마입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 같은 경우는 신경망이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면서 이전에 학습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급격하게 잊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stability and plasticity 같은 경우는 학습 시스템에서 새로운 정보를 유연하게 학습하는 능력과 기존의 학습에 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컨티뉴얼 러닝의 종류에는 총 두 가지가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과 온라인 도메인 인크리멘탈입니다. 온라인 클래스 인크리멘탈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U 클래스가 인풋될 때 모델이 이전 클래스 정보를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ODI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를 가지지만 데이터의 분포나 도메인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계속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OCI에서 다양한 메모리 및 데이터 설정을 한 최신 방법론에 비교하고 가장 효과적인 메소드를 확인합니다. 또 OCI 메소드가 ODI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7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트릭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합니다. 문제 정의와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스입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은 이제 이러한 노테이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타임 스텝 t일 때 클래시파이어를 해당 펑션으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미니 배지에서 데이터를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t 타임에 있을 때 익스터널 메모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티뉴얼 러닝은 이전 학습된 퍼포먼스를 심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valuation 매트릭스는 average accuracy와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average forgetting 같은 경우는 이 J 타임에서 이제 I에 관한 태스크가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포지티브 백워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뉴 태스크를 학습할 때 과거의 태스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forward transfer 같은 경우는 뉴 태스크를 학습할 때 과거의 태스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보라색이 backward transfer이고 초록색이 forward transfer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주요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레귤라이제이션이 있고 레귤라이제이션은 이제 뉴 태스크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 규제를 줘서 카타스트로픽 포겟팅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knowledge distillation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간 지식을 전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특정 모델에서 발생한 정보를 새로운 모델에 반영을 합니다. 롱텀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학습할 때 뉴 태스크, 올드 태스크 간의 밸런스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의 학습에 유용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를 저장하는 학습입니다. 또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강과 같은 생성 모델을 바탕으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를 뉴 데이터와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2가지 방법이 이제 나뉘는데 먼저 픽스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각 태스크에 적합한 파라미터를 활성화하고 이에 맞는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또 다이나믹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뉴 태스크에 맞게 새로운 노드나 파라미터 등을 추가를 하고 이 추가한 그러니까 아키텍처 바탕으로 조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EWC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론 같은 경우는 태스크 A가 이제 previous 데이터이고 태스크 B가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할 때 A에 이미 학습된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피셔맨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즉 이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커브되었는가를 판단을 해서 이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각 태스크를 위한 피셔맨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을 가집니다. 또 트레이닝 이후에 각 태스크별로 추가 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티뉴얼 러닝 세팅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EWC를 실행하다 보면은 낮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세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EWC++를 제안이 되었는데 이게 무빙 에버리지를 활용해서 피셔맨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LWF 같은 경우는 이제 Learning Without Forgetting인데 이게 Distillation Learning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YO가 올드 태스크이고 YN이 뉴 태스크인데 이 LKD 그러니까 올드 태스크에서 올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것과 그리고 뉴 모델에서 학습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걸 더하고 이제 로스를 매기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디스틸레이션 러닝을 매기니까 이게 아무래도 올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데이터들을 이제 그러니까 올드 정보들을 뉴 정보에도 계속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Average Gradient Episodic Memory 같은 경우인데요. GEM은 이제 Continual Learning 쪽에서 이제 좀 유명한 방식이죠.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얼마나 유사한 데이터들을 매기는가라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Averaged Gradient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프로젝션 결과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결과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올드 그레디언트와 뉴 그레디언트가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거를 0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매기는 거고요. 아니면은 영향이 없다라고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 하면은 이게 그레디언트가 영향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레디언트가 이제 0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ICARL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방법론인데요. 이게 메모리에 데이터셋을 디스틸레이션 러닝과 메모리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exampler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데이터셋을 적재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모든 클래스 데이터 개수를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exampler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제 해당 클래스를 가장 잘 대표하는 데이터 로 구성을 합니다. 또 이그젠플러를 구성할 시에 각 클래스별로 해당 클래스를 가장 잘 대표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들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적재를 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제 nearest mean of exemplar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 방식 대신 이제 어떤 피처와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곱한 값을 시그모이드 값으로 추출을 하고 이 메모리에 적재된 각 클래스별로 시그모이드 그 값을 비교해서 그 평균에 가장 가까운 클래스를 이제 결과값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는 디스틸레이션 러닝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아까 LWF와 되게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 공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메모리 베이스 방법입니다. 이제 ER과 MIR과 GSS, Gdump 같은 경우가 있는데 ER 같은 경우는 모든 레저비얼 샘플링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같은 확률을 가지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저베이션 샘플링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샘플만 볼 수 있고 전체 샘플의 개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위 추출을 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은 확률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뉴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올 때마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메모리 사이즈
나누기 n만큼 이제 적재가 됩니다. MIR 같은 경우는 로스가 급격히 올라가는 데이터가 급격히 올라가는 데이터는 리플레이를 계속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 SCD 베이스 트레이닝 후에 로스가 큰 탑 K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재합니다. 그래서 GSS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베이스 샘플 셀렉션 같은 경우인데 가정은 메모리 버퍼 샘플의 그레디언트 방향을 다양화해서 새로운 작업에서 성능이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어 아이디어는 리플레이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메모리 업데이트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모리 버퍼 내에 그레디언트를 다양화하기 위해 샘플 간의 그레디언트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 G덤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스트림 중에 뉴 데이터 스트림을 메모리에 그리디하게 추가하고 메모리 내 클래스별 데이터 수에 대해 밸런스드하게 데이터를 적재하고 추려냅니다. 그래서 CNDMP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인데 이제 패스트 모델을 인텍트한 채로 리브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코어 아이디어는 데이터별로 익스퍼트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데이터별로 익스퍼트 모델을 학습하는 이유는 디리클렛 프로세스 믹스처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리클렛 프로세스 믹스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분포는 특정 특징을 가진다. 즉 조건부 확률에 따르는 특정 집단은 따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모델은 이러한 이제 방정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가지면은 VAE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합들을 통해서 이게 모두가 다 구현이 됐다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릭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어스 FC 레이어 같은 경우는 뉴 클래스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Y가 아닐 때 그레디언트는 항상 포지티브를 유지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가 클래스 I는 Y일 때 1, 그러니까 얘가 맞았으니까 굳이 얘는 그레디언트를 안 매겨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를 예측을 했으면은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0이 인디케이터가 0이니까 이제 뉴 클래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학습하는데 좀 더 영향을 좋게 주는 로스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드 클래스에 페널라이즈드하게 그리고 뉴 클래스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LB 같은 경우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출력 값을 고려해서 로스를 계산한 것과 달리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KDC 같은 경우는 knowledge distillation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학습한 모델의 지식을 현재 모델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클래스와 새로운 클래스 간의 비율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러한 비율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을 KDC 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I 같은 경우는 멀티플 이터레이션이고 이제 여러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 모델을 학습을 개선을 하는 방식이고요. 리플레이 기법과 함께 사용될 때 효과적이고 각 이터레이션마다 리플레이 샘플을 확보해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NCM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건데 이게 fully connected layer나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인 분류기입니다. 각 클래스 간의 벡터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새로운 샘플과 각 벡터에 관한 거리를 계산해 가장 가까운 클래스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SS 같은 경우는 올드 클래스와 뉴 클래스를 분리해서 각각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전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새로운 클래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카타스트로피 포겟팅을 방지 가능합니다. 또 리뷰 트릭은 뉴 데이터에 대해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트레이닝 태스크 일부 샘플과 메모리 버퍼에서 균형 있게 선택된 일부 샘플을 활용해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뉴 클래스에 대해서는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적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잊지 않도록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제 이러한 이미지넷과 CIFAR 100과 그다음에 이 두 데이터셋을 5개로 나눠서 5개 각 20개의 태스크로 나누고 그 태스크마다 5개의 클래스를 이제 가지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약간 원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데 컨티뉴얼 러닝에 맞게 변형을 한 거고요. CORE50 같은 경우는 원래 컨티뉴얼 러닝에 맞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실제로 9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9개의 태스크와 5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스크에 10개의 클래스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5개의 클래스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인데 EWC++ 같은 경우는 OCI에서 파인 튜닝과 성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능 차이가 둘 다 비슷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매번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EWC 같은 거에 방법론, 즉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이런 EWC에 가지고 있는 피셔맨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WF 같은 경우는 실제로 1K 같은 경우에 메모리를 가진 메모리 방법론들과 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활용하지 않으려면은 LWF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데이터에서 되게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베이스들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GEN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이 설정에서 메모리 샘플의 간접 사용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ICARL 같은 경우는 스몰 메모리 버퍼를 가진 데이터일 때 확실히 성능적으로 우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덤프 같은 경우는 메모리 버퍼가 클 때 G덤프의 이제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SS는 이제 주로 ER보다 이제 발전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바탕으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비교해봤을 때 EW 모델이 지속적으로 좀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레디언트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로스를 매기는 거는 좀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진 않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럼 CORE50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G덤프가 메모리가 작을 때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MIR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메모리 크기에서 어그노스틱하게 데이터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피겨 2에서 이 데이터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forgetting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forgetting은 ICARL과 LWF와 같은 이제 knowledge distillion을 사용하는 메소드는 CNDPN 같은 동적 구조 메소드와 같이 이제 low forgetting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서는 low forgetting의 원인이 뉴 논리지를 잘 배울 수 없음에서 오히려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RL과 RWF와 같이 knowledge distillation은 strong regularization 가지는데 이는 U태스크의 low accuracy를 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CNDPM은 이제 inaccurate expert selector가 성능 저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행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실행 시간이 이제 대부분 유사하나 CNDPM과 GDUMP, GSS가 느린데요. CNDPM은 익스퍼트와 함께 VA1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느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DUMP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를 모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 결과 백워드 트랜스퍼와 포워드 트랜스퍼가 없는데 이는 라스트 그 fully connected layer가 current task 라벨에 편향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러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에러는 이제 ENO 같은 경우는 new 클래스를 old 클래스로 미스 클래시파이 한 거고 이제 ENN은 new 클래스를 new 클래스 중에 다른 new 클래스로 미스 클래시파이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AGM이 new 클래스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고요. ER과 MIR이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피겨 3의 A는 모든 메소드에서 ERon과 ERNO를 보다 높음을 확인을 했을 때 new 클래스의 높은 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겨 3B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로직 비율이 new 클래스에 좀 편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 말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모델 구조가 피처 익스트랙터와 태스크 헤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피처 익스트랙터에도 바이어스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뉴 클래스를 계속 매기면 매길수록 웨이트 바이어스 민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에도 뉴 클래스에 대한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트릭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는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이나 메모리가 클수록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NCM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낮을 때 오히려 좋은 효율성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럼 KDC와 KDC 플러스, KDC 스타, 그러니까 그 U 클래스와 클래스의 숫자를 비율을 조정을 해서 매기는 로스가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봐. 이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람다, 그러니까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매기는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컴패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OCI에서는 G덤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MIR과 이제 MIR이 좀 더 효과적인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드보다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OCI와 달리 이제 ODI에서는 클래스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하게 데이터 샘플을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이를 조정하는 것은 G덤프 메소드 같은 경우는 ODI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CNDPM 메소드가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매우 센시티브해서 이런 것들을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류는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제 EWC 같은 경우는 OCI와 ODI에 둘 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파라미터가 계속 조금만 조정해도 막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 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LWF 같은 경우는 작은 데이터에 좀 효과적이나 이제 그 데이터 메모리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메모리 베이스 방식 같은 경우는 ER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GSS가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R보다. 그리고 MIR은 이제 좀 OCI와 ODI 데이터셋에 좀 약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라지 메모리 버퍼일 때 좀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SS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가 작고 이제 라지 할 때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스몰 메모리일 때 좀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AGEM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G덤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디하게 데이터를 매기는 것도 생각보다 좀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CM/DPM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사이즈가 작을 때 이제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라미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센시티브하니까 그러한 센시티브한 점을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긴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릭 같은 경우는 LB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작을 때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KDC와 KDC 스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레이닝 오버헤드가 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좀 좋은 성능을 그래도 보이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I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클 때 좀 아무래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 번 돌리는 거다 보니까 트레이닝 타임이 좀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S 같은 경우는 KDC 스타와 좀 비슷한 트레이닝 타임이 좀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NCM 같은 경우는 강한 임프루브먼트를 가지지만 좀 약간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피티티브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즉 메모리가 버퍼가 클 때 좀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리뷰 같은 경우는 보통의 메소드에 대부분 약간 장착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CM보다 좀 더 메모리 사이즈가 증가할 때 좀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가장 크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올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적재하고 이를 학습하는 것이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선별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선별을 해서 메모리를 적재할지가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올바르게 넘기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내부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할지도 좀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끝내겠습니다. 메모리 베이스드 방식. 네,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해서 모델에 반영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메모리 베이스드 방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프로치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 방법론을 세 가지를 했었을 때 이게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들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컨티뉴얼 러닝은 근데 메모리를 이게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저장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네, 다른 방법, 다른 뭐 레귤라이제이션이나 다른 어프로치들에서는 그런 걸 안 해요. 선별을 안 해요. 써요, 그러면. 아니면 안 써요. 근데 그냥 메모리를 쓰질 않습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이나 그런 EWC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안 쓰고 그때 메모리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왜 있어요? 이거는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방법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와 메모리를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네들도 생각하는 다른 애들도 다른 어프로치에서도 새로운 데이터를 어쨌든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반영할지는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어떤 데이터를 반영할지가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의 메모리 베이스드 방식 말고 네. 메모리 베이스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 있는데 네네. 다른 어프로치의 경우에 또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기본적으로 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네. 근데 메모리 베이스드와 아닌 방법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냐? PI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가정을 상태로 그냥 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대로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이거 같은 뭐 그레디언트 방식이나 뭐 PI 같은 방식은 직접적으로 약간 뉴 클래스에 대한 아니 뭔가 P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CNDPN 같은 경우는 약간 클래스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얘네들은 얘네들만의 프라빌리티를 그러니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조정을 해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조건부 확률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로스가 계산이 될 때 그 그레디언트 속에 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그 새로운 로스가 계산이 되고 과거의 그레디언트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와 뉴 데이터를 매기는 그러니까 방식. 메모리 베이스는 배치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베이스는 나머지는 그때그때 데이터 들어오면 바로 반영하겠다는 거. 그 메모리를 따로 빼놓고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놓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다 학습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메모리에 모아놓고 처리를 네, 하겠다는 모아놓고 거. 처리를 하겠다. 김민석 선생님 정확하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베이스 방식이랑 이거와 아닌 거. 근데 지금 뭐 레귤라리제이션이나 이런 논문들 최근들에 결국 메모리 베이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두 개를 뭐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따로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어보고 싶었던 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있어요. 두 네, 가지가 이렇게 같이 적용했을 때 효과적인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조합 방식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레귤라이제이션이랑 메모리랑 같이 쓰이는 방식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베이스라고 분류돼 있다는 방식과 레귤러라이제이션 방식을 합치는 그런 어프로치가 없습니다. 본 논문에서요. 그런 시도가 없었어요. 얘는 그냥 서베이 데이터니까. 네네. 여기서 보시면은 다 조합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이어서 아마 그 컨티뉴얼 러닝 자체가 약간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다 조합을 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메타 멀티모달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도 그레디언트 분석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가 메타 그레디언트를 분석해서 어떻게 GEM에 매길 것인가라는 연구가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좀 조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ODI는 이제 OCI는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니까 얘는 기존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얼마나 정확도가 유지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도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잘 대응하느냐 네, 그 목표가 뚜렷한데 네, ODI는 그냥
데이터 분포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분포가 달라지는데 좋은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정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카타스트로픽 포개팅 문제 자체가 성립해요, ODI. 네, 성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거는 그 기존의 데이터 분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네, 향후에 네. 그런 케이스인가요? 실제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셋을 제가 여기를 보면은 이거가 ODI 인크리멘탈 예시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태스크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심해지잖아요. 네. 다시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들도 다 평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얼마나 그 분포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대응하는지를 확인하겠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문제가 ODI 쪽 문제가 될 수 있는. 아, 네. 그게 정말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지가. ODI 관련 연구는 대부분 그렇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얘네들 그 데이터셋을 얘기를 합니다. 분포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부분 사용을 했겠네요. 네.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네, 이렇게 노이즈나 블러나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블러 수준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네, 점점 이제 노이즈를 만들어서 새로운 분포를 만들었다가 다시 예전 데이터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이 프랙티컬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논문 읽으면 좀 재밌죠. 네, 확실히 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는 서베이를 빡세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베이 논문을 읽음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그 평가를 해서는 이제 서베이 페이퍼는 얼마나 다시 읽거든요. 아, 그건 좀 주의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괜찮았던 논문 세개 정도를 골라서 그래서 잘 읽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일 학생이 이제 이쪽으로 가신다고 공부하겠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해보세요. 해도 되겠어요? 그건 제가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요?